자, 이제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지역. 거기 우리 보면은 용도 지역을 어떻게 지정하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건 관리 계획으로. 방금 요 안에 있는 건 싹 다 관리 계획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하고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즉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이 사람. 그래서 거기 책 볼까요? 용도 지역은 국장, 시, 도, 대도시 시장이 지정이나 변경을 뭘로 결정하죠? 관리 계획으로. 관리 계획으로. 그러니까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인 국장, 시도, 대도시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도 변경할 때도 관리 계획으로 한다라는 거. 자, 용도 지역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용도 지역이. 용도 지역은 여기 용도라는 단어랑 지역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 자, 이 용도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꿔보면은 쓰임입니다. 쓰임. 쓰임새. 즉 토지의 쓰임을 지정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역이랑 비슷한 말이 우리가 배우는 게 지역, 지구, 구역 있죠? 그 중에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넓은 개념. 그래서 지역은 가장 넓은 개념. 그 다음에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는 좁은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정할 때 이거 어떻게 지정한다라고 했죠? 관리 계획으로. 관리 계획으로. 즉 관할에 있는 토지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 있는 토지에다가, 부산시에 있는 토지에다가 용도 지역을 지정하겠다. 관리 계획으로. 즉 관할에 있는 토지에 지정을 하는데 지역이 지구나 구역보다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용도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합니다. 전부에. 그러면 지구나 구역은 관할 토지의 전부일까요? 일부일까요? 일부. 네. 지구 나오면 그 일부를 말합니다. 일부. 자, 서울시 토지 전부, 경기도 토지 전부, 부산시 토지 전부에 지정을 하니까 용도 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거. 즉 토지 여러분들 집에 뭐 집 주소 쳐가지고 딱 보면은 무조건 용도 지역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그래서 관할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주거 지역, 여기까지는 상업 지역 이렇게 용도를 정하겠다라는 거. 이게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그래서 용도 토지의 쓰임을 관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정해 놓겠다라는 거. 그래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게 쓰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게 쓰자라고 용도를 정해놓고 그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하자라는 거죠. 이걸 왜 지정하냐면, 자, 하나의 토지에 주거지역과 뭐 공업지역이 같이 지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집 바로 옆에 공장이 있고 그 옆에 또 아파트 단지가 나오고 다시 집이 있고 뭐 이렇게 집 바로 옆에 공장이 있으면 좋지 않겠죠. 토지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용도를 나누자라는 거. 즉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서울시에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거지역, 뭐 주거지역, 그리고 여기는 뭐 상업지역, 이 완충지대에 지정하는 용도지역도 있습니다. 네, 뭐 상업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에서 바로 공업지역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 녹지지역 같은 거 좀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녹지지역에 완충 공간을 놔두고 여기는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용도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있는 데는 아파트만 쭉 있고 상업지역 있는 데는 상가 건물들이 쭉 있고 이게 훨씬 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를 구분하고 그 용도를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정하는 거 이게 용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용도를. 그래서 관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쓰임새별로 용도를 나누는 거. 그 쓰임새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네 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크게 네 가지는. 이걸 뭐 보통은 줄여가지고 뭐 도, 관, 농, 자 이렇게 외우시는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용도지역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면은 이건 뭐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두 문자 따지 마시고 용도지역 정도는 술술 나오게끔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용도지역을 모르면 공법은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그냥 무턱대고 외우라 이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거기
151페이지에 나오는 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서가 나와도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용도 지역의 종류, 그 다음에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건 아직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1, 2월 달에 하도록 하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뭔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 뭔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첫 번째, 자 용도 쓰임새별로 토지를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그 쓰임새가 법에서는 크게 4가지 용도로 나눕니다. 4가지 용도. 그 4가지 용도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합니다. 그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걸 뭐 주, 상, 공, 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법에서 구분하는 9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토지의 용도를 크게 4가지 용도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9개의 지역으로 세분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서 최종적으로 21개로 세분합니다. 21개로. 해서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만 6개죠. 그 다음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뭐 중일, 육은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상업지역이 일단 또 4개.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이랑 똑같이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 이게 3개.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3개. 그러면은 6개, 10개, 13개, 16개. 그 다음에 관리지역 여기 3개, 19개, 20개, 21개.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국의 토지를 용도를 21개로 나눠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그래서 용도지역의 분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하나씩 해보죠. 자, 크게 4가지 용도로 구분합니다. 그 4가지 용도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게 크게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가끔씩 책을 보다 보면은 도시 외의 지역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도시 외의 지역. 도시 외의 지역은 어디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빼고 나머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도시 외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하죠.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이렇게. 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랑 더 자주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가끔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이라는 걸 까먹는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라는 거. 다만 도시지역이라도 싹 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처럼 개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지역 안에도 뭐 남산 같은데 이런 데는 보전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정하는 게 녹지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전체가 도시지역입니다. 근데 서울 안에서도 남산, 북한산 이런 데는 보전을 해야겠죠. 그런 데가 녹지지역. 한강변 주변에 이런 데.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주거지역은 대충 뭔지 아시겠죠. 주거지역이라는 말만 들어도 상업지역도 마찬가지, 공업지역도 마찬가지, 녹지지역도 마찬가지. 요 말만 들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는데 관리지역 이건 계획, 생산, 보전 이것만 들어가지고는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 농림지역, 농사짓는 데입니다. 근데 요 임자가 산림 임자입니다. 산림. 그래서 농지뿐만 아니라 산에도 지정하는 게 농림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등을 보전하거나 뭐 수산자원을 보호, 육상하는 곳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 다음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 가서 세분을 하죠. 도시지역을.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이렇게,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세분이 되는데 요 세분되는 용도지역이 무슨 뜻인지 어떤 지역에다가 지정하는 건지 하나하나 볼 겁니다. 지금부터. 자, 거기 보죠. 맨 앞에 제일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거.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크게 4가지 용도입니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세분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로. 이렇게. 자, 거기 표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간 보니까 1종 전용, 2종 전용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에 보니까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 일단 주거지역부터 보도록 하죠. 전용은 보니까 뒤에 맨 끝에 비고라고 돼 있는 날, 그걸 볼 겁니다. 비고. 자,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가로 아래 뭐라고 돼 있죠? 양호, 양호.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에 보니까 거기는 가로 안에 편리라는 말이 들어요. 편리. 3종에는 안 나와 있지만 3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 자, 그러면은 양호한 주거 환경은 전용, 편리한 주거 환경, 요거는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양호한 주거 환경과 편리한 주거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 자, 편리한 주거 환경이 어떤 건지 보면은, 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멀면 편리할까요? 가까우면 편리할까요? 가까우면 편리하겠죠. 마트 같은 판매 시설들, 상업 시설들이 너무 멀어도 또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상업 시설들도 그렇게 멀지 않고 지하철역이라든지 주요 간선 도로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 그게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런 일반 주거 지역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차 경적 소리라든지 자동차 소음이 좀 들릴까요? 네, 좀 들리는 겁니다. 자동차 지하철역이라든지 도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도로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 보니까 아침에는 매캐한 정도는 아니지만 좀 공기가 텁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지역이 편리한 주거 환경입니다. 근데 양호하다 이 말은 편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양호한 걸 원합니다. 그러면 시끄러운 거랑 조용한 거 중에는 어디가 더 양호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차 경적 소리 이런 거 안 들립니다. 산새 소리가 들려요. 산새 소리.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기도 엄청 쾌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니까 피톤 치트 향이 내 몸을 막 감싸고 이런 데입니다. 양호한 주거 환경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산새 소리도 들리고 피톤 치트 향이 내 몸을 감싸고 이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은 어디 주변에 있으면 좋을까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산을 끼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태원 한남동 거기 주변에 무슨 산 있죠? 이태원이랑 한남동 주변에 무슨 산 있죠? 남산. 부산 사람보다 더 모릅니까? 평창동 성북동 옆에는 무슨 산 있죠? 북한산. 거기가 전용 주거지. 이재용 회장님 어디 사십니까? 안 친해서 잘 모릅니까? 저도 안 친하긴 한데 거기 이태원동 사시죠? 한남동 이태원동에 대부분의 고급 주택가가 몰려있죠. 거기. 그분들은 편리한 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편리할 필요는 없죠. 다 집에 일하시는 분들 다 계시니까. 대신에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조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한남동 전용주택, 단독주택, 고급주택 가면은 낮에도 개미새끼 하나 안 다니죠. 조용합니다, 거기. 그런 데가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그래서 일종 전용 보시면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주택가 말하는 겁니다. 고급 주택가. 그 다음에 이종 전용 주거지역 보면은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즉, 엄청 비싼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 유엔빌리지 이런 데.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아니면 여러분 사는 아파트 말고 좀 비싼 아파트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여기 살고 있어요. 일반 주거지역에. 우리가 사는 데가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 여러분들 아파트에 대부분 거주하실 테니까 대부분이 2종 아니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보면은 요거는 층수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아까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가지고 구분하는데 1종 일반은 저층 편리안입니다. 가로 안에 저층이 몇 층이라고 돼 있죠? 4층이야.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편리안, 2종은 중층 편리안, 3종은 중고층 편리안. 그래서 중고층, 여기는 뭐 층수 제한이 없지만 조례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데.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어떤 데냐면 강남이라든지 저 뭐 명동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블록 전체가 상업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요 주거지역으로 오면은 뭐 가장 그 주거지역 근처에 붐비는 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자, 요런데 지하철역 주변에 보면은 상업지역의 보통은 어떻게 진영이 되냐면, 그러니까 명동이나 강남 이런 데 빼고 우리 주거지역 쪽으로 오면은 지하철역 주변을 대로변을 따라서 요렇게 상업지역을 지정합니다. 상업지역을. 대부분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로변을 따라서. 그 다음에 요 뒤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주거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상업지역 바로 뒤에 주거지역이 나오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지대에 지정하는 게 준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중간지대에 설치하는 게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 기능이 위주이긴 하지만 일부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이 섞여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원룸촌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룸 건물들 최근에 짓는 원룸 건물 보면 2층, 3층, 4층 이런 데는 원룸이나 빌라 같은 걸로 짓고 1층은 상가로 쓰죠. 그런 곳이 대표적인 준주거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들어와가지고 한 블록, 두 블록 들어와가지고 원룸도 쭉 있는데 그 원룸촌 지나고 나면은 아파트 단지가 나오죠. 그래서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 중간지대의 역할을 하는 게 준주거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거지역을 분류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분류하죠. 중심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도심, 부도심입니다. 도심, 부도심. 즉 도시의 심장입니다. 도시의 심장. 우리 몸의 심장은 아침에 뜁니까? 낮에 뜁니까? 밤에 뜁니까? 계속.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이 빡짝빡짝거리는데 거기가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명동 이런 데겠죠. 이렇게 강남 이런 데. 이렇게. 중심 상업지역. 그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일반 상업지역. 말 그대로 그 법원이라든지 시청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넥타이 부대 많은 곳, 오피스 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곳, 이런 데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다음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안이나 지역 간 유통기능, 즉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도매시장 같은데,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뭐 어떤 지역 가면은 대형 마트도 이렇게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동대문 시장 같은데, 아니면은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데 이렇게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이 말 그대로 이웃 가까이다 이 말이죠. 가까울 근자에 이웃 린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근린지역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이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이렇게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구분하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이렇게 구분되죠. 전용은 공해성 공업이나 중화학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뭐 이런데 매연이 배출이 되고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풀풀 나오는데 이런 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런 매연이 배출되는 공장들이 밀집된 지역이 전용공업지역. 그다음 일반 공업지역에는 거기 보니까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공장은 공장인데 매연이 배출되지 않는 공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전자제품 조립하는 거. 저기 마곡지구 서울 아래 있죠? 거기 LG 공장 있습니까? LG 공장. 그런데 LG, 삼성에서 핸드폰 조립합니다. 매연이 나올 게 없죠. 매연이 나올 게. 저 부산에, 제가 사는 부산에 가면은 그 어떤 학원 주변에 공장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공장에서 허연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한 거죠. 막. 불났다고.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데워 먹는 밥, 뭐라 그러죠? 아, 햇반 공장이에요. 햇반 공장. 밥 지은 거죠. 밥 짓는 수증기 정도 나오는데, 그런 데는 매연이 배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즉 이런 일반 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 안에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은 경공업이라고 돼 있죠. 경공업. 그 밖에 상업, 업무, 뭐 주거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부르던 겁니다. 아파트형 공장. 지금은 뭐 일간신문 같은데 분양 공고 보시면은 지식형,
산업단지, 지식형 산업센터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요게 대표적인 뭐 이게 꼭 중공업 지역이라는 건 아니고 중공업 지역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장을 아파트처럼 짓는 거죠. 그리고 거기 경공업이라고 돼 있습니까? 경공업? 작은 공장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인형 눈 붙이고 이런 데, 이런 거. 조그마한 공장들, 이렇게 칸칸이 들어가는 거죠. 조그마한 공장들. 그리고 주거나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에 필요한 지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지식형 산업단지, 구로 쪽에 이런 데 가보면은 요 1층에 상가들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위에는 오피스텔도 쓰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거기가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로 구분하죠. 자,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지만 일단 주 목적은 보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전 녹지는 보전, 동그라미 보전. 맨 끝에. 여기는 개발이 안 됩니다. 개발이.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거기 보시면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유보. 그러니까 보전 녹지는 여기는 개발이 아예 안 된다. 보전이 목적.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자, 도시 지역 안에도 농지가 있습니까? 네. 저 주변에 가면은, 서울 외곽 지역에 가면은 비닐하우스 쳐놓고 농사 짓는 땅이 있죠. 즉,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일단 개발을 할지 말지 모르겠다. 유보시키겠다. 유보. 개발 가능성이 세모. 일단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 유보. 언제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자연 녹지는 보시면은 원래는 보전 목적입니다. 여기는.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동그라미 허용. 일단 녹지 지역이니까 보전은 해야 되지만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의 개발을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연 녹지. 자연 녹지. 그래서 녹지 지역은 구분하는 기준이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보전 녹지는 개발 안 됩니다.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겠다라는 거. 개발 가능성이 세모. 근데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긴 하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허용되는 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은 잠깐 놔두시고 농림 지역. 농림업의 진흥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산림의 보전. 즉 농지뿐만 아니라 산에도 지정하는 게 요 용도 지역 중에 농림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주 옛날 시험에 그렇게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수자원이 뭐죠? 수자원? 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수자원은 어떻게 한다고 돼 있죠? 보전. 수자원은 보전. 그 밑에 수산자원 있죠? 수산자원?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한다라고. 수산자원이 뭡니까? 굴, 미역, 다시마, 전복 이런 거. 이렇게. 수산자원. 이걸 바꿔낸 적이 있습니다. 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수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때문에. 아주 옛날 시험, 아주 옛날 시험. 수산자원을 보전하면은 이건 뭐 100년 먹은 굴이 나오고 전복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수산자원은 키워서 먹어야죠. 보호, 육성하는 거고 수자원, 이 물을 보전하는 겁니다. 아주 옛날 문제.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그러니까 뭔가 관리한다 뭐 그런 말인가 싶기도 하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법에서는 공법에서는 어떤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 없애보면 됩니다. 이걸 없애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 크게 용도를 4개로 분류한다라고 했죠. 쓰임을.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용도를 구분하는데 이거 없애버리면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토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죠. 이걸 관리지역을 없애면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해보죠. 자, 예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시지역이 그렇게 크지 않았겠죠. 뭐 60년대, 70년대라고 보면은 서울이라도 사대문 안에만 이렇게 개발이 돼 있고
뭐 옛날에 70년대 이전에는 강남 같은 거, 뭐 농사 짓고 있었죠. 그 혹시 강남 1970인가 그 영화 보셨습니까? 요새 옥시안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영화도 안 보시고 뉴스도 안 보시고 강남 1970 거기 김래원인가? 이민호랑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강남 개발 비화를 다룬 그 영화입니다. 예,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영동 개발 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강남은 영등포의 동쪽이다라고 해서 영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사에도 나오는데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 투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는 게 어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서울로 이쪽 강남으로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학군을 좋게 만드는 거죠. 경기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이전시키는 단계가 그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예전에도 서울도 이 서울 중심부만 개발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산업화가 거치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 지역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럼 도시의 규모가 점점 커지겠죠. 도시가 커나가고 합니다. 자, 도시 지역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여기가 이제 도시 지역의 끝이구나 하고 성장을 멈출까요? 아니면 계속 성장을 해 나갈까요?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즉 도시 지역은 개발이 되는 곳이고 농림 지역은 개발이 안 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개발이 안 되는 곳이죠. 근데 이 개발이 되는 도시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농림 지역을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는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이런 땅들 농림 지역이랑 비슷하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랑 비슷하게 토지가 이용되고 있던 거죠. 근데 도시가 점점 성장을 해 나오니까 이런 지역들, 농림 지역이랑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랑 비슷하게 쓰고 있던 땅들에다가 싹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건물 짓습니다, 이제. 도시 지역의 끝까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개발을 멈추는 게 아니라 도시 지역이 계속 이쪽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훼손을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도시 지역은 여기까지니까 농림 지역, 이 도시 지역과 접경해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선 하나를 경계로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 토지가 개발이 되는 걸 보고 아 부럽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위반 행위를 해버립니다. 법을 어겨서 여기다 불법 건축물 건축하고 개발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는 과태료보다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니까. 즉 이런 접경지대에서 위반 행위가 속출하더라는 겁니다. 즉 도시지역은 개발이 되고 여기는 개발이 안 되고 토지 이용이 극에서 극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접경지대에서 토지 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관리지역을 넣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세 군데는 그대로 넣어야겠죠. 이렇게 도시지역, 이렇게 농림지역,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도시의 규모가 작았는데 이 도시가 점점 성장을 해 나옵니다. 이럴 때 도시지역은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고 했죠. 계속 성장을 해 나옵니다. 예전에는 도시지역 바깥에 바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 바깥에다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거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곽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해 나오는 도시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줍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이렇게 커 나오면 계획관리지역의 일부를 해제해가지고 요걸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편입을. 이렇게. 예전에는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면 바로 농림지역이 나왔는데 지금은 밖에서 계획관리지역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 예전에는 도시지역 다음에 바로 농림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계획관리지역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생산관리지역. 자,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아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즉 도시지역이 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산관리지역은 보전의 대상인 농림지역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란의 껍질처럼. 즉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더라도 지금 계획관리지역에서 1차적으로 한 차례 걸러주고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도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하더라도 농림지역까지 가기에는 아직 중간에 생산관리지역이 남아있다는 거.
즉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해서 토지를 이용하긴 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여기까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도시지역이 침범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생산관리지역을 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초록색 여기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했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여기까지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지역이 이렇게 성장을 해 나오더라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게 관리지역. 즉 이러한 관리지역이 있기 이전에는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이런 접경지대에서 충돌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충돌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관리지역입니다. 즉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완충지대. 그게 바로 관리지역의 역할입니다. 중간지대,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거. 요거. 대한민국에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일 유학파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만 있을 때 토지 이용이 이런 접경지대에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그 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지대의 역할,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러니까 이 계획관리지역, 이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입니다. 신도시들이 바로 도시지역이 이렇게 성장해 나왔을 때 이 계획관리지역의 일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켜서 신도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계법이라는 게 03년도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후에 토지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요거 계획관리지역. 내일부터 계획관리지역에 토지 사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만 이제 계획관리지역을 처음 듣는 거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려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밖에서 계란의 껍질처럼 밖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랑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토지를 이용한다. 다만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엔 곤란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리지역.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의 개념들까지 해서 지금은 너무 짧게만 적혀 있는데 기본서가 나오면은 아마 용도지역의 정의가 길게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했던 말이 다 나올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요거는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분류만 어떻게 되는지 분류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그 정의들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용도지역 일단 크게 분류를 하면은 네 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네 가지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어떻게 세분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왜 떴지? 어떻게 없애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을 세분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그 다음 요까지가 법에서의 분류고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서 세분을 합니다. 주거지역은 어떻게? 전용, 일반, 준. 전용은 다시 1종, 2종. 단독 양호한, 공동 양호한. 그 다음에 일반은 1종, 2종, 3종.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요런데.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어떻게 분류하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곳. 유통 상업지역은 도매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통 기능이나 물류 기능. 그 다음에 근린 상업지역은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그 다음 녹지 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은 어떤 공업지역이죠? 공해성 공업이나 중화공업.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그 다음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상업, 업무, 주거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전 녹지는 개발이 안 됩니다. 보전이 목적.
생산 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다. 유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긴 하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다음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생산관리 지역은 농림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보전관리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다음에 농림 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등을 보전하는 지역입니다. 요거. 그래서 공법이 너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것만 좀 기억하십시오. 11월, 12월 달에는 외울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안 외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도 지역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이 용도 지역은 계속 나옵니다. 뭐 개발법에도 나오고 정비법에도 나오고 건축법, 주택법에도 계속 용도 지역은 나올 겁니다. 농지법까지. 그래서 요 용도 지역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수업 듣는 게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나올 거니까. 그리고 용도 지역이 개념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이게 좀 더 수월하게 수업이 들립니다. 그다음 거기 보면은 뭐 건폐율이랑 용적률 한도라는 게 나오는데, 자 오늘은 건폐율이 뭔지 용적률이 뭔지만 볼 겁니다. 자, 아마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보면은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하려고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두고 사람들이 그 토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용도에 맞게 쓰게 하려고. 그걸 규제라고 합니다. 자, 그 규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행위 제한, 이렇게 부릅니다. 행위 제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요 범위 안으로 제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규제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행위 제한. 자,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면은 행위 제한,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건축 제한. 두 번째는 건폐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적률. 건축 제한은 뭐냐면, 자, 주거 지역에다가 공장 지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게 건축 제한입니다. 즉, 그 용도에 맞게 건물을 써라. 즉, 여기 21개의 용도 지역이 있는데 이 21개의 용도 지역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싹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내가 사는 토지에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게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1개의 용도 지역들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겠죠? 그런 것들. 그거는 그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그거는 외울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파트는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공동주택이죠. 근데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는 건 아까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개의 용도 지역들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 용도 내지는 규모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걸 건축 제한, 이렇게 건축 제한. 그다음 건폐율이라고 있고 용적률이라는 게 있죠. 아마 들어는 봤을 겁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뭐 대지 면적이라든지 건축 면적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축법에서 배우는 개념인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뭔지 아시겠죠? 땅.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우리 학원 건물을 중간을 툭 잘라본다라고 해보죠. 잘라보니까 자 잘라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벽 두께가 있겠죠. 벽 두께. 그러니까 외벽의 중심선이니까 외벽 두께의 절반만큼이 건축 면적에 포함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뭐 색깔을 좀 바꿔보죠. 요 노란색
하얀색이 외벽이라고 하고 노란색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중간은 아니지만 아무튼 외벽 두께의 절반만큼 포함해서 이걸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잘라가지고 위에서 딱 내려다본 거 그거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걸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건축물의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면적. 뭐 이런 상세한 개념들은 다시 건축법에 가서 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건축 면적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율이라고 돼 있으니까 퍼센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됩니다. 곱하기 100을. 그러면은 자 여기 건물이 지어지는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폐율이 50%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건폐율이 50%다 이 말은 대지 면적 중에서 최대 50%까지를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자가 세울 건자고 패자는 덮을 패자를 씁니다. 덮을 패자. 즉 건물을 지어서 대지 중에서 얼마나 덮을 수 있는지 건물로 인해서 덮여지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부릅니다. 건폐율. 그러니까 최대 이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 대지 면적의 이렇게 절반까지를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다라는 거. 요게 건폐율. 그러면 건폐율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보죠. 왜 필요한지. 자, 여기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고 3번지가 있고 4번지가 있다라고 해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없애보면 됩니다. 만약에 건폐율이라는 제도가 없다라면은 자, 나는 1번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요만큼 비워놓고 건물 지을까요? 이거 싹 다 채워버릴까요? 뭐 땅이 아까운데 이거 다 채워야겠죠? 그래서 건물 지을 때 그냥 짓는 거 아니고 요거 다 채워서 꽉꽉 채워서 건물 짓습니다. 2번지 토지 소유자는 1번지 토지 소유가 꽉 채웠으니까 나는 요거 조금 띄우고 건물 지어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도 꽉 채울까요? 이 사람도 꽉 채우는 거죠. 3번지, 4번지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게 되겠죠? 바람 안 타고 햇빛 안 들어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번지 건물에 불이 납니다. 2번지, 3번지 싹 다 옮겨오겠죠. 이걸 연소, 이을 연자를 써가지고 화재의 위험성. 그 오래된 시장 같은데 얼마 전에도 뭐 대구의 서문시장 같은데 불이 나면은 시장 통째로 타버리죠. 건물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게 되면은 화재가 났을 때 한꺼번에 다 타버린다라는 겁니다. 햇빛 안 통하고 바람 안 불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의 화재에 되게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을 만들어 보면은 여기 건물을 여기 짓든 관계없습니다. 건폐율이 50%라면 대지 면적의 절반만큼을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비워두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절반까지 짓고 여기도 절반까지 지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부분 여기를 뭐라 부르는 거죠? 공지 비어져 있는 부분. 즉 건폐율이라는 건 최소한의 공지 확보가 목적입니다. 공지 확보. 자,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비워져 있죠. 건물 안 지어져 있는 부분. 이렇게 비어져 있는 부분. 이게 생기니까 이제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불나면 2번지, 3번지, 4번지 토지 소유자들은 나와서 구경하면 됩니다. 불구경이 참 재밌죠. 이게 연소의 위험이 차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건폐율이라는 제도의 목적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이 최대 한도가 있죠.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당연히 상업지역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의 땅값이 비싼 겁니다. 대지 면적의 최대 90%까지를 건물을 지어서 쓸 수 있으니까 토지를 아주 밀도 있게 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밀도 있게. 그러니까 비워둬야 되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의 땅값이 비싼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용적률은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여기 연자는 이을 연자를 씁니다. 이을 연자. 연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각층 바닥 면적. 즉 우리 건물 8층까지 있는데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4층 면적 이거 싹 다 더하면 그게 연면적입니다.
그래서 1층의 면적, 2층의 면적, 3층의 면적 이런 것들 다 더한 걸 연면적 이렇게 연면적. 그러면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라고 돼 있죠. 자, 이 용자는 얼굴 용자를 써. 얼굴 용자. 이게 얼굴을 뜻하기도 하지만 용량, 부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자는 이거 쌓을 적자입니다. 쌓을 적자. 즉 용적률이라는 건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쌓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건물을. 그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자, 쌓아보죠.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인 건물을 똑같이 쌓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연면적이라는 건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했죠. 자, 50. 2층까지 지으면 100. 3층까지 지으면 150. 4층까지 지으면 200. 그러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연면적,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라고 했죠. 자, 대지 면적이 여기서 100제곱미터 분의 200제곱미터 하면은 용적률은 200%. 계산이 안 되시나? 100제곱미터 분의 200제곱미터 곱하기 100. 약분 하면은 200%. 이게 용적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 보면은 건축 표지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 보면은 건축 허가 표지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 대지 면적은 얼마고, 용적률은 얼마고, 건폐율이 얼마고, 시행사가 누구고, 건축주는 누구고, 감리자가 누구고, 허가권자는 누구고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건폐율이 우리 책에 보는 것처럼 뭐 50%, 100%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건폐율은 100%가 없고 50%, 100%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이 뭐 소수점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계산은 거의 계산기가 할 겁니다. 우리는 뭘 해주면 되냐면 이걸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읽을 수 있으면. 자, 건폐율이라는 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라고 했죠. 즉, 내가 가진 대지 중에서 건물을 얼마만큼까지 지을 수 있냐라는, 얼마만큼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비워둬야 된다라는 공지로. 그래서 대지 면적 중에 얼마까지를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냐. 이게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보시다시피 대지 면적의 몇 배만큼을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일 때 이 대지의 용적률은 요거 1차 방정식이죠. 자, 요거 해보면은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연면적이 200%입니다. 아까 용적률이 200%였죠. 자, 이렇게 해보면은 200%를 숫자로 바꾸면 2가 되는 2. 2를 분수로 바꾸면 1분의 2.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200%를 숫자로 바꾸면 1분의 2가 됩니다. 1분의 2. 요럴 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값이 같아지는 거 아십니까? 1 곱하기 200하고 2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값이 같아지는 겁니다. 구몬 수학 선생님 오시면 물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자, 100이 아까 대지 면적이었죠? 대지 면적에다가 용적률이 200%니까 여기 2를 곱해주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여기 200제곱미터가 나온다라는 거. 자, 요걸 다른 말로 해보니까 대지 면적이 100입니다. 용적률이 200%니까 2를 곱해주는 겁니다. 대지 면적의 2배만큼을 건물의 용량으로 쓸 수 있다는, 건물의 용량으로. 그럼 용적률이 300%면 대지 면적의 3배만큼을 위로 쌓아 올린다 그 말입니다. 여기 200%니까 대지 면적 100의 50, 100, 150, 200 2배만큼을 위로 쌓아 올렸습니다. 용적률이 300%면 250, 300까지 쌓아 올릴 수 있다. 400%면 350, 400까지 쌓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용적률이 무슨 뜻인지. 건폐율은 쉽죠. 대지 중에서 얼마만큼을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는지. 용적률이라는 건 요거 기준이 요겁니다. 대지 면적의 몇 배만큼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지. 요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러면은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알면
그 건물의 대략적인 층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물론 반드시 그렇게 짓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00%인 대지가 있다라고 해보죠. 이럴 때, 자, 건폐율 50%를 다 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다 쓴다. 그러면은 여기 대지가 있죠? 건폐율 50%를 꽉 채우면은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때 건물은 얼마까지 지을 수 있죠? 50제곱미터. 요게 건폐율의 뜻. 그 다음, 근데 건폐율은 반드시 50%를 지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작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용적률이 200%라는 건 대지 면적의 2배만큼을 위로 쌓아 올린다 그 말이죠. 50, 100, 150, 200, 4층. 200 나누기 50 하니까 4층. 근데 물론 4층보다 더 높게 지을 수도 있습니까? 건폐율이 50%라는 건 최대 50%까지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지 반드시 절반을 채워서 지어라 이 말 아닙니다. 절반만 써보죠. 절반만. 절반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을 수 있는 용량이 이만큼 남았습니까? 용량이 이만큼 남았죠. 남은 용량을 위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건폐율을 다 안 쓰면 바닥을 줄이면은 층수가 올라가긴 합니다. 롯데월드 타워 거기 상업지역이겠죠?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용적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얼마 안 씁니다. 건폐율을.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물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든지 특별 건축 구역 이런 것들 다른 규제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나오는 거지. 아무튼 바닥을 줄이면 층수는 올라갑니다. 대신에 이렇게 대략적인 층수는 구할 수 있다는 거. 대략적으로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보면은 아 건물 규모가 요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건폐율 용적 그 주거 지역이나 그런 것들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최대 한도 같은 것들은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10번 시험 치면 7번, 8번 정도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외우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인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만. 자, 건축 제한 이거부터.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규제를 합니다. 그 규제를 행위 제한 이렇게 부릅니다. 행위 제한이 3가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건축 제한이라는 건 이렇게 21개의 용도 지역들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즉 건물의 용도나 종류 등을 제한하는 것, 그걸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건폐율이라는 건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즉 대지 면적 중에 얼마까지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는지, 건물로 인해서 덮여지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최소한의 공지 확보가 목적입니다. 공지 확보, 비워놓는 공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즉 대지 면적의 몇 배만큼 건물의 용량으로 쌓을 수 있냐라는 게 용적률입니다. 즉 대지 면적의 몇 배만큼 위로 이렇게 쭉쭉쭉쭉 쌓아 올리겠다. 즉 건폐율은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규제하는 겁니다. 용적률은 건물의 총 용량 위로 쌓아 올리는 걸 규제하는 겁니다. 수평을 규제하고 수직을 규제하고 즉 이 2가지를 가지고 건물의 전체 규모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건물의 규제를. 그러니까 건물을 무한대로 높게 쌓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용적률의 규제 때문에. 예. 대신에 상업지역 같은 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최대 한도가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토지를 좀 더 밀도 있게 활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도 있게. 즉 건폐율이나 용적률 비워둬야 되는 공간도 작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쭉 밀집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가 땅값이 비싸고 토지를 좀 더 밀도 있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자 중요한 게 이거 용도지역 분류하는 거. 용도지역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념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용적률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거기 있는 뭐 최대한도 이런 것들은 다음에 외우면 됩니다. 다음에. 그래서 요 용도지역은 여기 있는 순서대로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건폐율, 용적률을 같이 붙일 거라서 우리 책이랑 제가 여기 써놓은 거랑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 순서대로 그대로 외워주셔야 나중에 공식처럼 건폐율, 용적률을 여기 갖다 붙입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은 뭐 용도 지역까지 보도록 하죠. 그래 있는 용도 지구는 지금 하기 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용도 지구 이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